프랑스 출신의 한 여성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포착한 충격적인 장면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촬영한 영상은 단 사흘 만에 전 세계적으로 2,300만 회의 조회수를 돌파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여성이 한국 시장에서 극심한 충격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고즈넉한 마을 퐁텐블로에 거주하는 52세의 평범한 주부 엘리자베트 듀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벌어진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당시를 회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친숙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딸 로라가 서울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화상통화를 통해서만 그 나라의 단편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는 듯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프랑스에서는 완연한 봄날의 밤이었고 창문 밖으로는 아직 차가운 기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며 집안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는데 새벽 3시경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연락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황급히 침실의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은 이미 빠르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불길한 소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마치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서 혼자 있는 게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많이 아프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재차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딸 로라의 대답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에는 다녀왔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할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해도 손은 덜덜 떨렸고 전화기를 제대로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이야? 의사는 뭐라고 하니? 저는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지만 딸 역시 갑작스러운 일에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까지는 실로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출발할 수 있는 비행편은 없었습니다. 가장 신속한 비행기조차도 이틀 뒤에야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니요. 그 긴 시간을 딸이 홀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이틀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만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온갖 불안한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병세가 더 악화되면 어쩌지? 혹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딸과는 몇 시간마다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엄마로서 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마침내 샤를드골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여정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을까? 혼자 잘 버티고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고된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 로라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딸의 상태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는데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히 걱정시켜서. 딸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딸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공항에서 딸의 집까지는 딸이 미리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프랑스의 저희 마을과는 완전히 상이한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인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정겹고 친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작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마을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깨끗하구나. 제가 감탄하자 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딸의 아파트는 규모는 작았지만 내부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식 인테리어와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실용적이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나자 딸의 컨디션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고 식사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온 김에 이곳저곳 구경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관광을 할 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딸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곳이 어디니? 동네 전통시장이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요. 시장이라고? 저는 조금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프랑스에도 마르쉐마어치라고 불리는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특별히 선호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뭐가 그렇게 특별하니?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딸의 신비로운 미소를 보자 저는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시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딸이 미리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움을 줄까 싶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전통시장이 있으니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리의 마르쉐는 보통 광장이나 실내 공간에서 개장합니다. 상인들은 천막이나 간이 부스를 설치하고 물건들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진열해 놓습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에는 위생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여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도 처음엔 이랬어요. 더 큰 충격은 생선 코너에서 다가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생선은 무조건 실내의 냉장 진열장에서만 판매됩니다. 온도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곳에서만 취급됩니다. 파리의 시장에서도 생선 가게는 별도의 실내 공간에 위치하며 모든 해산물은 얼음 위에 놓이거나 냉장고 안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외에 놓인 얼음 위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천막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수조에서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그리고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생선들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물도 깨끗해 보였고 물고기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손질된 것들을 냉장 상태로 판매하죠. 신선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생선을 다루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통 위에는 싱싱한 조개와 새우들이 마치 보석처럼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개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었고 새우들도 투명하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해산물을 구매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조금이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공 포장되어 있거나 최소한 비닐에 쌓여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외에서 그것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환경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프랑스의 기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프랑스라면 이런 환경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위생 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고급 포도인 샤인머스켓을 길바닥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계셨는데 한 봉지에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과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딸이 통역을 해주자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맛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함부로 시식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그 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 딸기의 달콤함과 신선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먹어본 그 어떤 딸기보다도 훨씬 맛있었습니다.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자연의 단맛이 혀 전체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이 과일을 왜 길거리에서 파시는 걸까?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생선 가게에서는 거대한 킹크랩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한 마리에 200유로는 좋게 넘을 것 같은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급 해산물이 시장 한복판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저 킹크랩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제가 딸에게 묻자 딸이 가격을 확인하고 프랑스 유로로 환산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가격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살아있는 전복도 있었습니다. 전복들이 수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르타뉴 지방의 특별한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해산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과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골라주려고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품을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게나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상인이 직접 골라서 봉투에 담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왔는데 포도알 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프랑스라면 상인이 노발대발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인 아저씨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가 좋아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미안해하며 포도를 한 송이 사갔지만 전혀 불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채소 코너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이 그냥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채소들을 반드시 비닐 포장하거나 최소한 물을 뿌려가며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싱싱해 보였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망에 담거나 포장해서 팔지만 여기서는 그냥 더미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상하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는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아침에 들어온 물건이 오후면 거의 다 팔려요. 정말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계속 와서 채소들을 구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에는 맛보고 사세요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이 포도알을 따 먹어보고 사과를 한 조각 잘라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식은 특별한 프로모션 때나 하는 것이고 그것도 직원이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손님이 마음대로 먹어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손님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맛있으면 사가고 맛없으면 안 사면 되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는다.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한쪽에는 먹거리 장터도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한국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즉시 영업정지 조치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겹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았습니다. 여기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도 떡볶이를 권하셨습니다. 딸이 통역을 해주니 더 반가워하시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니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위생 및 판매 방식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녁에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에 신선식품은 반드시 냉장 진열장에서만 팔아요. 온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라고 영어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레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더 심해요.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사달라고 하는데 정말 곤란해요. 어떻게 그런 비위생적인 걸 먹이겠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레타의 목소리에는 거의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차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시장 풍경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레타처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왠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레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위생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난 것뿐이죠. 독일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금지된 방식들이에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레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해요. 음식점에서도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지만 그레타의 말이 전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씨도 조심하세요. 특히 음식은 정말 주의해야 해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만 해 먹어요. 밖에서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요. 라고 그녀는 영어로 충고했습니다. 그레타의 충고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편견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레타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었고 겨우 하루 시장을 둘러본 것뿐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레타는 저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럼요. 처음엔 저도 문화 차이려니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발전이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레타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과 오늘 그레타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국의 시장 문화가 정말 후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함이 진짜일까요? 저녁에 딸 로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레타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분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한국 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레타의 말이 맞다면 제가 어제 느꼈던 감동은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가짜였을까요? 특히 딸기를 권해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진심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레타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그레타가 말한 것처럼 비위생적이고 후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저는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레타의 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상인들이 막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한결같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과일들을 진열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그 위에 새하얀 천을 깔고 과일 박스들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아주머니는 딸기를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면서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약간이라도 무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빼내서 다른 통에 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그레타가 말한 비위생적인 모습일까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던 분이시죠?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 걸까요? 저는 딸이 알려준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왔었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딸기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딴 거라 정말 신선해요. 그러시면서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달고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품질의 딸기를 먹으려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특별한 곳에서 사야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한국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팔면 위생은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시고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고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 나와요. 무엇보다 신선한 걸 빨리 팔고 남은 건 절대 다음날 안 팔아요. 그러시면서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30년인데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번 믿음을 잃으면 장사 끝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을 파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아저씨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계속 얼음을 갈아 넣고 물을 갈아주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프랑스 분이시죠? 어제 봤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외국인 한 명을 다 기억하시다니요. 우리 생선 정말 싱싱해요. 오늘 새벽에 노량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저씨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할머니가 시든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따내고 계셨습니다.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드려야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장사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만감류 가게였어요. 제주도에서 온 귤이라고 하는데 상자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과일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인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과일을 밖에 놓아두면 도난 위험은 없어요?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간혹 아이들이 장난으로 만지작거리는 경우는 있지만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돈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시장이 가장 붐빌 때를 관찰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그리 자주 사용하는 편도 아니었고 과연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레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시장 상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길바닥에 가지런히 정렬된 과일 상자들, 정성스럽게 진열된 채소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밝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수레에 고구마를 가득 싣고 오셨는데 그냥 길가에 세워두고 잠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손수레에는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었고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돌아오면 손수레가 통째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손수레가 기울어질까 봐 똑바로 세워주고 가시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한 과일 가게에서 손님이 10,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어치 귤을 샀는데 주인 아저씨가 바빠서 거스름돈 주는 것을 깜빡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 거스름돈 안 주셨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정직하게 돌려받으러 오신 겁니다. 시장 곳곳에서 이런 신뢰의 장면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채소 가게에서는 셀프 계산대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직접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채소 다듬느라 바쁘셔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없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10년째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오히려 동전 더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신뢰 사회였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딸이 추천해준 칼국수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당 입구에 김치며 깍두기가 큰 통에 담겨 있고 손님들이 알아서 덜어 먹는 시스템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모든 음식이 개별 접시에 담겨 나오고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물도 셀프였다는 거예요. 정수기가 한쪽에 있고 컵도 직접 가져다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공짜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밥 먹으면서 김치랑 물은 마음껏 드셔야죠.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는데 양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양이면 적어도 20유로는 받을 텐데 여기서는 7,000원, 즉 5유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아삭한 김치까지 곁들이니 정말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또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계산대 옆에 사탕 바구니가 있었는데 드시고 가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 근처의 전통 찻집에 가봤습니다. 딸이 한국의 전통차를 경험해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죠. 찻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는데 양심 요금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손님들이 알아서 차 값을 넣고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찻집 주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넣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는 법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와 다시 시장을 둘러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일 수 있는 이 시장이 사실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질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의 믿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거래 문화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처음 갔던 딸기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한국 시장 정말 좋아요. 사람들 다 친절해요라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프랑스도 좋은 나라잖아요. 각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믿고 사는 게 편해요. 아주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신뢰를 나누고 정을 주고받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엄격한 규제와 시스템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한국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방식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릴 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시장의 진정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레타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먼저 썼다가 딸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도 번역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프랑스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과일들을 길거리에서 팝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난은 어떻게 막지?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지?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실수로 떨어뜨린 과일 값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돌려주러 다시 와요.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을 유리장 안에 넣고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둡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의 시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와 정직함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진짜 문명이 무엇인지를요. 글과 함께 제가 찍은 사진들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고급 과일들,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활기찬 시장 풍경들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 처음 몇 시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몇 명의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유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개, 20개 정도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100개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그래요? 놀라웠어요. 우리 프랑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이게 진정한 선진국인 것 같아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글에 크게 공감하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죠.
한국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저는 뉴욕에 사는데 여기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니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과일 하나도 체인으로 묶어놓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라고 영어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쿄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신뢰 문화는 그 이상이네요. 놀랍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쓰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특별했네요. 이런 신뢰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야겠어요. 프랑스분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는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그레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딸 로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레타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레타를 보자마자 며칠 전 시장에서 확인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레타는 자리에 앉더니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엘리자베트 씨,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어요. 설마 그게 당신이 쓴 글인 줄은 몰랐네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레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레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글을 보고 나서 다시 시장에 가봤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레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을 미화한다고. 하지만 직접 가서 자세히 보니까? 라고 영어로 말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기다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인정했습니다. 그레타는 자신이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발견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봤더니 상인들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위생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라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손님들도 정말 질서 있게 행동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 라고 계속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거래 방식이었어요. 라고 영어로 인정했습니다. 그레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라고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계속 말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당신 글을 보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말이 맞냐고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레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저를 혼냈어요. 회사 동료들이 당신 글을 보고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레타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제 아이들이 그동안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국을 나쁘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편견을 갖게 된 거죠. 라고 영어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레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느낀 감동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그레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독일의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레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레타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혼란을 겪었으니까요. 그레타 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위로하자 그레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외국에 와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반성했습니다. 그레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떡볶이도 먹어보고 과일도 사왔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됐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싫어했던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낯선 문화가 무서워서 거부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영어로 고백했습니다. 그레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트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도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라고 영어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레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고 그레타 씨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여행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그레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그레타가 떠난 후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레타 씨가 정말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레타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그레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이제는 상인들과 친근하게 인사도 나누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이해는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레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딸 간병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이 제 인생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들에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고 식당에서는 물이나 반찬을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이나 음식을 시켜 먹는데 배달원들이 아무런 보증금이나 담보 없이 그릇과 접시를 그대로 두고 가더군요.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물으니 딸이 설명해 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돼요. 배달원 아저씨가 다시 와서 수거해 가세요. 그럼 안 갖다 놓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충격, 그레타의 편견 어린 말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느꼈던 감동들까지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 단순히 널 간병하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이었거든. 딸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도 엄마 덕분에 제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공항에서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느끼는 소감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규제가 아니라 자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나 GDP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한국 시장의 상인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장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관찰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엘리자베트 듀마 드림.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요. 특히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고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한동안 영문화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거든요. 동네 마르쉐에 갔더니 모든 과일이 플라스틱 포장에 쌓여 있었고 만져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가격도 한국보다 훨씬 비쌌지만 품질은 오히려 떨어져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 주, 친구들과 이웃들이 제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샤인 머스켓을 판다고? 그럼. 그것도 한 송이에 10유로 정도밖에 안 해. 여기서는 40유로는 줘야 하잖아. 친구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훔쳐가? 그게 놀라운 거야. 오히려 실수로 더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절친한 친구 소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자베트, 내가 본 건 정말 특별한 거야. 우리 프랑스도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믿기로 선택한 거야. 제 말에 친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지역 신문사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죠.
제 페이스북 글이 프랑스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에서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신뢰를 주고받는 공간이었죠. 상인과 손님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와 가장 다른 점은 뭐였나요? 프랑스는 시스템과 규제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들의 양심과 신뢰에 기대어 운영되죠.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일까요? 이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프랑스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편지였어요. 엘리자베트 씨, 당신의 글을 읽고 50년 전 프랑스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도 서로를 믿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신뢰라는 건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 마르쉐의 한 상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트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그 상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맛보고 사세요라는 안내판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야외에 과일을 진열하기 시작했고 어떤 빵집은 실내 바구니를 만들어 손님들이 직접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규제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파리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의 신뢰 경제와 프랑스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불신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남을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강연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자 제 주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마르쉐에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고 상인과 손님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처럼 완전한 신뢰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는 게 중요하죠. 올해 초에는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와 함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고 했죠.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어느 날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한국 뉴스에 엄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신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정말. 나 때문은 아니고 원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걸 깨운 것뿐이야. 그래도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한국 시장에서 받았던 딸기를 떠올립니다. 그 달콤한 맛과 함께 상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분들이 제게 보여준 신뢰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